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자료 유효성 판단 기준입니다. 그 빨간색 글씨 쪽만 보시면 돼요. 밑에 초록색 글씨랑요. 유효성은 사업자 번호랑 아이디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밑에 초록색 글씨로 예시가 되어 있죠. 이거를 읽어보시면 좀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번호 1, 2, 3, 4, 5, 6, 7, 8, 9, 0에 대해 부서 사용자 아이디,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이디 01과 아이디 01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이디 01이 100건의 자료를 제출하고 아이디 02가 200건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출된 자료 300건 전부 유효한 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화면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 가운데 위쪽 보시면 신청 제출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매뉴얼이 뜨거든요. 거의 90% 이상은 여기 매뉴얼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오류들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급명세서 제출 서비스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제출 서비스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그 파란색이랑 회색 버튼 보이시죠? 수정 기한 후 제출, 그리고 밑에 정기 제출, 수시 제출 서비스가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먼저 수시 제출 서비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시 제출 서비스는 휴택을 했거나 혹은 중도 퇴사자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이제 매년 8월부터 다음 1월까지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EX 보시면은 올해 2019년 귀속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 기간은 8월부터 2020년 1월. 그러니까 지금 수시제출 가능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이제 자료 유효성 판단 기준이에요. 이 수시제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달별로 자료 유효성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달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보시면 9월 1일 100건, 9월 15일 1000건, 9월 28일 1건을 제출한 경우 9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1건만 제출이 됐잖아요. 이것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삭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서비스인데요. 정기 제출 서비스. 이거는 2월 1일부터 법정 기한 말일. 일부 지급명세서는 2월 말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 이것도 그 두 번째 하이튼 있는 거 보시면 법정 기한 내 최종 전송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것만 유효한 자료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100건 처음에 제출하고 그 다음 1000건 제출하고 마지막에 연말정산 못한 한 명 거를 마지막에 다 제출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홈택스에는 이게 다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출을 하실 때는 이전 제출분까지 전부 포함해가지고 다시 재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날아가 버리니까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조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시 제출로 제출된 자료를 정기 제출에 다시 제출하면 이중 자료가 된다. 이 제출 서비스별로 이거를 이제 지급명세서가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제출로 제출한 거랑 정기 제출로 제출한 자료는 각각 다른 자료로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가 있을 경우 수시 제출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정기 제출에 또 중복으로 제출해버리면 나중에 그 근로자가 소득금액 증명을 뗄 때 소득금액이 2배로 나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정 기한 후 제출 서비스는 세 번째 하이프 있는 것만 보실게요. 지난 귀속은 연중 무효로 제출 가능하나 당해 귀속의 경우 기한 후 제출이죠. 4월 말부터 서비스 제공한다. EX 3번 보시면 2019년 귀속 수정 제출은 2020년 4월 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정기 제출 기한 내에 제출을 못할 경우 그 이후에 홈택스로 제출을 할 수가 없고, 홈택스로 기한 후 제출을 하시려면 4월 말 이후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것도 이제 유효성 판단 기준인데요.
수정 기한 후 제출 서비스 관련해서 유효성 판단 기준은 일자별로 합니다. 이 부분 해당되시는 분들만 들으시면 될 내용입니다. 종교인 소득도 2018년부터 과세가 되잖아요. 종교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세 가지 방법 중에 원하는 방법 한 가지로 선택해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 중에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냥 종교인 소득이 아닌 일반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일반 근로소득자처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각각 맞는 버튼을 눌러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또 이 기타 소득으로 선택 제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감이 2월 말입니다. 올해는 휴일이니까 3월 2일까지인데 반대로 설명했네요. 종교인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2월 말이 마감이에요. 3월 2일. 근데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때는 제출기한 마감이 3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좀 유의하셔가지고 그냥 제출을 잘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급명세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 제출 방식은 초반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직접 작성 제출 방식하고 변환 제출 방식. 이제 이것도 중요한 부분만 보면 직접 작성 제출 방식 중에 두 번째 아이템인 거고,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생성으로 보낸 자료는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것도 초반에 설명을 조금 드린 내용이긴 한데, 이 제출 서비스랑은 다르게 이 제출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각각 다른 자료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제출을 하시든, 그러니까 직접 작성 제출 방식으로 하시든 아니면 변환 제출 방식으로 하시든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직접 작성 제출 방식으로 10건 하고 이후에 변환 제출 방식으로 20건 하면 나중에 변환 제출 방식으로 제출한 20건만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밑에 예제는 다 똑같은 말이죠. 쉼표 다음 부분이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자료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 먼저 변환 제출 방식으로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 파일로까지는 변환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파일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해주신 다음에 밑에 형식 검증 버튼을 누르시고 검증 결과를 위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 형식 검증 아래 오류 납세자 수가 1 이상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 오류 하나라도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오류가 있을 경우 그 숫자를 누르면 해당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오류가 없다고 하고 형식 검증이 마치시면 그 다음 내용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 검증도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오류 납세자 수의 1 이상의 숫자가 표시되고요. 여기서는 오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류가 하나도 없을 경우 전자 파일 제출 이동 버튼 눌러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변환 결과 조회에서 이거는 내용 검증 오류가 있다는 가정하에 나온 건데, 이 오류 내용이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납세자 번호를 클릭하면 좀 더 어떤 유형의 오류가 발생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 정상자료 탭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 제출 요약 정보랑 소득자 명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말풍선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3월 10일까지 홈택스 제출 기한이 마감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전자 파일로도 3월 10일 이후에는 제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정 제출해야 되는 전산 매체로 수정 제출하거나 기한후 제출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 검증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 검증 서비스는 항상 오픈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홈택스로만 제출을 못할 뿐이지 오류 검증까지는 한 다음 이 정상 자료 요약 정보 인쇄를 해서 세무서에 USB나 CD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화면으로 눌러서 전자파일 제출 버튼을 눌러서 제출하시면 되고 접수증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직접 작성 제출 방식에 대해서 제출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뒤쪽 부분은 제가 모든 공제 항목을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기서 너무 좀 대충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 버튼을 누르면은 이 기본 정보 입력 화면으로 넘어요. 기본 정보 입력 화면에서 아래쪽에 과세 연월, 제출 연월은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화면을 보신 다음 밑에 기본사항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 확인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버튼과 함께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그 안내 메시지가 총 3가지가 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이제 넘어가셔도 사실 될 부분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작성 중, 그러니까 작성만 해놓고 제출 안 된 자료만 있을 경우에는 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면 작성 중인 자료를 불러온다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이때는 그냥 확인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시면은 작성 중인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출 완료된 자료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 제출 완료된 자료만 있는 경우에는 확인 또는 취소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어느 버튼이나 눌러도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다음 화면에서 자동으로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오고 취소를 누르더라도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제출 자료 불러오기 기능이 있거든요. 이 제출 자료 불러오기 기능에서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작성 중인 자료와 제출 완료된 자료 둘 다 있는 경우에는 그냥 확인 이렇게만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작성 중인 이제 자료를 다음 화면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자료 불러오기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출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제출 완료된 자료 목록이 뜨거든요. 여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를 경우 이 제출 자료 불러오기가 잠깐 새로 고침 버튼으로 바뀝니다. 이 새로 고침 버튼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는 이제 자료를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자료를 다 불러오면은 다시 이 새로 고침 버튼이 제출 자료 불러오기 버튼으로 바뀌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 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거나 혹은 왼쪽 입력된 소득자 목록 보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 맨 하단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 목록 여기서 제출 완료된 근로소득자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상세 내역 작성하는 법을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소득자 인적사항 이 부분은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아래쪽 근무처별 소득 명세라고 있죠. 여기서 그 주현 밑에 작성 버튼을 누르면 급여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급여 자료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맨 위가 이제 급여고 그 밑에 기납부세 그리고 아래쪽에 비과세 그리고 감면소득 여기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다 입력을 한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그 아까 봤던 화면에 급여 자료가 입력이 돼요. 급여 자료를 다 입력을 했으면 본인 및 부양가족 자료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양가족은 한 명 한 명씩 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 거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배우자 거 입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입력한 다음에 그 중간 쪽에 파란색으로 등록하기 버튼 있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쪽에 입력한 본인 및 부양가족 자료가 아래쪽에 자동으로 힘추가가 됩니다. 이 힘추가가 되고 전부 다 입력을 하셨으면 맨 아래쪽 소득 세액공제 대상 및 지출금액 합계란에서 공제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까지 이 합계 금액이 나오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연금보험료 공제 입력하는 건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왼쪽에 빨간 글씨로 된 부분 있죠. 이 소득공제 중에서는 연금보험료 공제가 가장 홈택스 이제 계산 한식에 의해서 하는 것 중에는 가장 마지막에 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급여액이 작을 경우 더 이상 공제할 게 없으면 공제 대상 금액이 있더라도 공제 금액은 0원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오류가 아니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말이고 그 밑에 보험료 공제 자동으로 뜨고요. 주택자금 공제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부금 있죠. 기부금 자료도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될 내용이고 그 밖의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쭉 아래쪽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또 이 소득세법 50 소득세법 여기만 직접 입력을 하고 그 아래쪽에 거는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세액공제 있죠. 세액공제 중에 자녀 세액공제는 그 맨 앞페이지 부양가족 입력한 부분에서 이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그래서 그 숫자는 기본으로 뜨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체크만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만 맞게 해서 숫자가 일치가 되면 되고 그 아래쪽에 이제 연금계좌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 세액공제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되는 게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더 이상 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제 대상 금액이 있어도 연금계좌 세액 공제액은 0원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조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특별세액 공제는 부양가족에서 입력한 거 자동으로 자료가 불러와서 계산이 됩니다. 이제 기부금도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 표준세액 공제는 다들 아시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 합이 13만 원보다 적으면 나머지 다 0원 처리되고 표준세액공제에 13만 원이 들어갑니다. 입력을 다 마치셨으면은 밑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를 경우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요. 이 세액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용이 다 맞잖아요. 그러면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그 방금까지 쭉 입력해온 근로소득자 자료가 아래쪽에 이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자료 작성 목록에 해당 근로자 자료가 힘추가가 돼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작성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근로자들을 일일이 하나씩 입력을 해서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전부 다 입력할 경우 맨 아래쪽 과세자료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출 내역 보기는 다들 아시죠? 이 기간을 넣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출한 자료를 아래쪽에 제출 내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사실 이거는 조금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총괄 부서 사용자랑 부서 사용자 아이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맨 위쪽에 동그라미 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냐면 여러 부서가 있는 회사에서 부서별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그 그림 있는 거에 그 오른쪽에 남색 버튼 있죠. 주사용자 아이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홈택스는 사업장별로 공인인증서 이용해서 아이디를 하나만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디 하나당 총괄 부서 사용자 아이디 1개, 그 밑에 여러 개의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서별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일단 가입하는 방법은 부서 사용자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서 사용자 아이디는 여러 개를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총괄 부서 사용자 아이디는 그 주사용자 아이디 하나당 1개만 만들 수가 있다는 점 조금 유의를 해주시고, 가입을 했으면은 이거는 주사용자 아이디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승인을 해줘야 이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쓸 수가 있고, 이제 주사용자 아이디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그 마이 홈택스 버튼을 눌러서 맨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서 사용자 아이디 관리에서 방금 가입한 부서 사용자 아이디 목록이 쭉 나와요.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사용 상태로 변경이 되면서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로그인을 해서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 사용자 지출 내역 확인인데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부서 사용자 아이디는 본인 부서 사용자 아이디로 제출한 자료만 제출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총괄 부서 사용자 아이디의 경우에는 총괄 부서 사용자 아이디 본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 모든 부서 사용자 아이디가 제출한 자료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 부분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디별로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별로 제출된 자료 전부 유효한 자료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홈택스 제출 참고사항이라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올해 가장 중요한 조금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넣어놓은 거고, 근로자가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하는 방법, 근로자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 마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일부에서 그 실손의료보험금도 이제 조회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근로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마이 홈택스 들어가시면 이 오른쪽 맨 아랫부분에 실손의료보험료 조회, 여기에 버튼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직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이렇게만 해놨는데 여기서 조회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본인 앞으로 제출된 지급명세서는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급명세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화면으로 또 이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근로자가 본인 거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그냥 조회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 별표 처리가 됩니다. 이거 해지 기능이 따로 없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혹시 가서 설명을 근로자분들한테 교육을 하실 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손의료 보험 제출 및 조회 안내. 일단은 저희가 이제 1월 13일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실손 의료보험금 자료를 지금 제출을 받고 있거든요. 이 자료 제출을 받아서 1월 15일에 마이홈택스에 자료를 띄워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4번은 일반 회사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추가 제출하거나 혹은 수정 제출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험회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근로자분들은 1월 15일 이후에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홈택스에서요. 간소화 서비스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 마이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이홈택스가 아니더라도 여기 홈택스 메인 화면에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기타 조회 맨 아랫부분에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라고 이 버튼도 만들 거예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누르면은 이제 수령 내역 조회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죠. 수익자 기준으로 제출받는다고 했습니다. 실수령이 아니라 수익자 기준. 예, 그리고 이제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 의료비에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본인 앞으로 제출된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불러와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거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하는 방법인데 보시면은 그 회사에서 직접 작성 제출 방식으로 그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는 경우에 그 의료비란에 이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일반, 난임, 그리고 65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실손의료보험금이라고 따로 입력하는 란이 생길 거거든요.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입력을 하면은 저희가 자동으로 차감을 시켜서 계산을 해드리니까 전체 금액을 입력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은 총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500만 원은 기재하지 말 것. 그리고 이 제로페이 관련해서도 제로페이가 사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제로페이 40% 소득공제하는 안은 폐지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직불카드 등 사용 금액에 제로페이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띄워드릴 겁니다. 그 왼쪽 아랫부분 보시면 직불카드 등 기본 내역 그리고 밑에 직불카드 등 해서 괄호치고 제로페이 사용분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분리시켜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PDF로 다운받으면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잖아요. 이때 계산을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 하셔야 돼요. 제로페이분은 일단 일반 사용분, 그러니까 직불카드 등이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일반,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렇게 일단 분리를 시키시고 이거를 지급명세서에 어떻게 입력을 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먼저 전통시장분 이제 직불카드 등 제로페이 금액을 합산하신 다음 이 전통시장 사용액에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 대중교통 직불카드 등 제로페이 금액 합쳐서 대중교통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제로페이 일반 사용분은 직불카드 등 금액에 포함시켜서 그 아래쪽에 조금 잘렸는데 직불카드 등 해서 괄호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일정이랑 전달사항만 하고 끝내도록 전달사항만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매체 제출 요령은 그 아래쪽에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 그냥 뭐 홈택스라든지 국세청 홈페이지 검색
그냥 전산매체 제출 요령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정산처리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먼저 1월 2일부터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 제출 방식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출은 안 되는데 입력은 그때부터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1월 3일에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5일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손의료 보험금도 15일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2월 1일 이후에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하고요. 3월 2일 금융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됩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근로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